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번 돈으로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불과 6년 전만 해도 저는 함경북도 청진의 한 방직 공장 여성 노동자였습니다. 매달 25세를 공장에서 일했고 월급날이 되면 얇은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 든 돈은 북한 돈으로 3,000원. 대한민국 돈으로 환산하면 고작 300원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한 달을 일하고 받은 월급으로 쌀 1kg도 살 수 없었습니다. 당시 장마당에서 쌀 1kg 가격은 5,000원이었으니까요. 제 한 달 월급으로는 쌀 600g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기억합니다. 2015년 어느 추운 겨울날 공장 사무실에서 월급 봉투를 받아든 순간의 그 허탈함을. 봉투 안에 얇은 지폐 몇 장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한 달을 살지? 저희 가족은 어머니와 남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저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공장 월급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게 당연한 현실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월급은 사실상 의미가 없었고 모든 사람들은 각자 도생의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배급은 이미 오래전에 끊긴 지 오래였고 공장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전기도 원자재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낮에는 공장에 출근 도장만 찍고 실제로는 장마당에서 중국산 옷을 팔았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들키면 노동단련대에 끌려갈 수도 있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장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제가 일했던 청진 방직 공장은 한때 북한에서 가장 큰 섬유 공장 중 하나였습니다. 2,000명이 넘는 여성 노동자들이 일했고 북한 전역에 옷감을 공급했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공장에 배치받은 것은 2010년이었습니다. 당시 19살이었던 저는 국가가 정해준 곳에서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 국가가 직장을 배치해줍니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장 노동자의 공식 월급은 직급에 따라 달랐습니다. 저처럼 일반 작업반원은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를 받았고 반장급은 5,000원, 과장급은 7,000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가장 높은 공장장도 10,000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월급에는 큰 함정이 있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1년에 한두 번씩 화폐 개혁을 단행했고 그때마다 돈의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2009년 화폐 개혁 때는 국권 100원을 신권 1원으로 바꿔줬습니다.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월급을 제때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장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월급이 2달, 3달씩 밀리는 건 예사였습니다. 심지어 6개월씩 밀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밀린 월급을 나중에라도 준다면 다행이었는데 아예 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무 시간은 공식적으로는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전기 공급이 불규칙했기 때문에 실제로 기계가 돌아가는 시간은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공장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거나 정치학습이라는 이름으로 김일성, 김정일 교실을 외웠습니다. 원자재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섬유를 만들 원면도 없고 염료도 없었습니다. 공장은 사실상 멈춰 있었지만 우리는 매일 출근해야 했습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벌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생계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근 도장만 찍고 몰래 빠져나가서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불법이었지만 감독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서로 눈 감아 주었습니다. 저 역시 공장에 출근은 했지만 실제로 일한 건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에 출근 도장을 찍으면 곧바로 공장을 빠져나와 장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중국산 옷을 팔아야 그날 저녁밥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장마당. 북한 주민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현장이었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마당에서 장사를 시작한 건 2012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시작하셨고 저는 어머니를 도우면서 장사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두려웠습니다. 적발되면 노동단련대에 끌려간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으니까요. 청진 수남시장은 함경북도에서 가장 큰 장마당 중 하나였습니다. 수천 명의 장사꾼들이 모여들었고 온갖 물건들이 거래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옷, 신발, 화장품부터 쌀, 옥수수, 채소까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주로 중국산 의류를 팔았습니다.
중국 단둥에서 밀수로 들어온 옷들을 중간 상인에게서 받아서 팔았습니다. 2,000원에 사서 3,000원에 팔면 1,000원이 남았습니다. 하루에 10벌을 팔면 10,000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공장 월급 3,000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자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좋은 자리는 일찍 나가야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겨울에도 폭염 속에도 천막 아래 좌판을 펼치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손님과 흥정하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언니, 이거 너무 비싸네요. 좀 깎아주세요. 이미 최저가예요. 이 가격이면 다른 데 가도 똑같아요. 이런 실랑이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습니다. 때로는 물건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가짜 돈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단속이었습니다. 보이부나 시장 관리소 사람들이 나타나면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을 파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중국 상표가 붙은 옷은 압수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리 상표를 떼어내거나 숨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마당은 북한 경제의 실제 심장이었습니다. 국가 배급 체계가 무너진 후 북한 주민들의 70% 이상이 장마당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당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장마당을 막으면 주민들이 굶어 죽을 테니까요. 저는 장마당에서 하루 평균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좋은 날은 20,000원까지도 벌었습니다. 이 돈으로 쌀을 사고 반찬거리를 사고 동생 학용품을 샀습니다. 가끔은 중국산 과자를 사서 동생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동생이 보여주는 환한 미소가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장마당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정보를 교환하고 외부 세계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이야기, 중국의 발전상, 탈북 루트에 대한 정보까지 장마당은 북한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대화가 오가는 공간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려면 미천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돈으로는 제대로 된 장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화폐 가치가 너무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외화, 특히 중국 위안화와 미국 달러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어머니가 모아두신 중국 돈 500위안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환율로 북한 돈 7만원 정도였습니다. 이 돈으로 중국산 옷 20벌을 구입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외화 사용이 공식적으로는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거래가 외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장마당에서도 식당에서도 심지어 구경상점에서도 중국 돈이나 달러를 더 선호했습니다. 북한 돈은 아무도 믿지 않았으니까요. 외화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중국과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직접 중국 돈을 벌어왔고 해외에 일하러 나간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송금을 받았습니다. 저희처럼 평범한 주민들은 암시장에서 환전을 했습니다. 환전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불법이었지만 전문적으로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돈주라고 불렀습니다. 돈주들은 큰 돈을 가지고 있었고 북한 돈과 외화를 교환해주면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환전할 때는 주로 밤에 골목길이나 집에서 만났습니다. 보이부에 적발되면 큰일이 났기 때문입니다. 환율은 매일 바뀌었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이 많이 들어오면 위안화 가격이 올라가고 단속이 심해지면 떨어졌습니다. 저는 환율을 확인하기 위해 장마당에 가면 제일 먼저 환전상들을 찾았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맥이었습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구하려면 중국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 했고 단속을 피하려면 보이부나 시장 관리소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해야 했습니다. 저는 매달 보이부 담당자에게 뇌물을 바쳤습니다. 중국산 담배 한 보루나 술 한 병 또는 현금 5만원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속 때 눈 감아 주었습니다. 뇌물을 주지 않으면 트집을 잡아 물건을 압수하거나 벌금을 물렸습니다. 물건을 구하는 것도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중국 접경 지역인 해산이나 무산에 아는 사람을 통해 물건을 받아왔습니다. 옷 한 벌당 수수료를 주고 몰래 가져오게 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이익이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가격 책정도 중요했습니다. 너무 비싸면 팔리지 않고 너무 싸면 손해를 봤습니다. 저는 다른 장사꾼들의 가격을 보면서 적절한 선을 찾았습니다. 경쟁이 심했지만 단골 손님을 확보하면 안정적으로 팔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한 달에 평균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중국 돈으로는 2,000위안 정도였습니다. 공장 월급의 100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가족은 굶지 않고 살 수 있었고 동생 학비도 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경제 시스템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렇게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국가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살 길을 찾았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는 보이부였습니다. 그들이 나타나면 시장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단속은 예고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평범하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단속이다. 라는 외침이 들리면 모든 장사꾼들이 급하게 물건을 챙겨 도망쳤습니다. 저도 몇 번이나 물건을 버려두고 도망친 적이 있었습니다. 보이부가 주로 단속하는 품목은 중국산 제품과 한국 관련 물건들이었습니다. 중국산 옷에 달린 상표, 중국어가 적힌 포장지,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물건들이 발견되면 압수당하고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저는 늘 조심했습니다. 중국산 옷을 팔기 전에는 반드시 상표를 떼어냈고 중국어가 적힌 부분은 잘라냈습니다.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보이부 사람들은 천을 만져보기만 해도 중국산인지 북한산인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단속에 걸리면 벌금이 최소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한 번은 제 옆 좌판에서 장사하던 언니가 한국 화장품을 팔다가 적발되어 50만 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 언니는 석 달 동안 번 돈을 모두 벌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노동단련대에 끌려갔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유통한 사람들은 가혹하게 처벌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아저씨는 한국 드라마 USB를 팔다가 적발되어 6개월 동안 노동단련대에 갇혔습니다. 나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은 보이부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었습니다. 저도 매달 담당자를 찾아가 중국산 술이나 담배를 바쳤습니다. 뇌물을 받은 보이부 사람들은 단속할 때 미리 귀띔을 해주거나 단속 중에도 슬쩍 눈 감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뇌물을 주지 않은 사람들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보이부는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단속하고 벌금을 물렸습니다. 벌금의 일부는 자신들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부정부패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단속이 심해지는 시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김일성 생일이나 김정일 생일 같은 명절 전에는 특별 단속이 있었고 당 대회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도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아예 장사를 쉬는 게 나았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던 물건이 오늘 갑자기 단속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책이 수시로 바뀌었고 우리는 그저 운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장사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위험하지만 그것만이 살 길이었으니까요. 2020년 초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즉시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중국과의 모든 무역이 중단되었고 사람들의 왕래도 완전히 막혔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두 달 지나면 다시 국경이 열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국경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장마당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재고가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팔 물건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새 옷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헌 옷을 수선해서 팔았지만 손님들도 돈이 없어서 잘 사가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5,000원 하던 쌀이 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중국산 설탕은 3,000원에서 7,000원으로 뛰었습니다. 식용유, 밀가루 모든 것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돈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데 물가만 계속 올랐습니다. 제 수입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벌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10만 원도 벌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팔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화 환율이 폭등한 것이었습니다. 중국 위안화 한 개에 1,500원 하던 것이 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달러는 만원 하던 것이 15,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저처럼 외화로 물건을 사서 북한 돈으로 파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국경 봉쇄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국경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해산이나 무산 같은 곳에서는 중국과의 밀수가 생계의 전부였는데 그것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두만강을 넘다가 국경 경비대에 총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를 핑계로 국경 통제를 극도로 강화했습니다. 장마당도 통제되었습니다. 당국은 코로나 전염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장마당 운영 시간을 제한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열 수 있었고 주에 사흘만 열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사꾼들의 수입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생활도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하루 두 끼를 먹던 것을 한 끼로 줄였습니다. 쌀밥 대신 옥수수죽을 먹었고 반찬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동생은 영양실조로 자주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도 약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1년, 2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겠다는 말이 장마당에서 공공연하게 오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북한에서는 살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동생을 데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이곳을 벗어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코로나로 국경이 막혔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북한에서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국가가 준 월급으로는 하루도 살 수 없었고 우리는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저는 제일 먼저 쌀독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먹을 쌀이 얼마나 남았는지,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산했습니다. 쌀이 떨어지면 옥수수를 섞었고 옥수수마저 부족하면 풀뿌리를 캐러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장마당에 나가셨습니다. 나이가 드셨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버시는 돈이 없으면 우리 가족은 굶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어머니의 구부정한 등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생은 학교에 갔지만 배우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월급을 못 받아서 수업 대신 장사를 하러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생들은 교실에 앉아 있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생은 배가 고파서 수업에 집중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실제 생계 방식은 이랬습니다. 제가 장마당에서 옷을 팔아 하루에 5,000원에서 10,000원을 벌면 그 돈으로 쌀 1kg과 옥수수 2kg을 샀습니다. 남은 돈으로 된장과 소금을 샀습니다. 고기나 생선은 명절에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촛불을 켰습니다. 한 달에 촉값만 해도 2만 원이 들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이 없어서 옷을 겹겹이 입고 이불을 여러 장 덮고 잤습니다. 석탄을 사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국가병원은 무료였지만 약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처방전만 써주면 약은 장마당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사야 했습니다. 중국산 감기약 한 봉지가 2,000원이었습니다. 공장 월급으로는 감기약 한 봉지도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옷도 제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장사꾼이었지만 정작 제 옷은 몇 년씩 입었습니다. 해진 부분을 기워서 입고 색이 바래면 물들여서 입었습니다. 동생 신발이 떨어졌을 때는 헌 신발을 주워다가 수선해서 신겼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버텼습니다. 어머니와 저 그리고 동생 셋이서 서로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저녁이면 촛불 아래 모여 앉아 보잘것없는 저녁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공장 월급 3,000원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북한에서 우리는 장마당에서 번 돈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국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자유로운 땅으로 가겠다고 저는 2019년 겨울 목숨을 걸고 북한을 떠났습니다. 중국을 거쳐 여러 나라를 지나 마침내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자유를 찾은 순간 저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일하지만 이 일이 행복합니다. 번 돈은 제 것이고 누가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전기가 끊기지 않고 물이 나오고 밤에도 환하게 불이 켜집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북한에 남겨둔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함께 나왔지만 친척들과 친구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월급 3,000원을 받으며 장마당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북한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국경 봉쇄가 계속되면서 중국 물건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장마당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주민들은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탈북민 친구들을 통해 들은 소식으로는 쌀 1kg 가격이 지금은 2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제가 북한을 떠날 때 10,000원이었는데 2배로 뛴 것입니다. 평범한 노동자의 월급 3,000원으로는 쌀 200g도 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 당국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주민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마당 단속이 심해졌고 휴대전화 검열도 강화되었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길은 완전히 막혔고 국경을 넘다 잡히면 공개 처형까지 당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북한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국가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지만 그들은 스스로의 방법으로 생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밀수를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위험한 장사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지만 정작 주민들은 하루 세 끼를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월급 3,000원을 주거나 몰라라 하지만 주민들은 그 돈으로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북한의 경제 시스템은 이미 오래전에 붕괴했습니다. 그런데도 체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주민들이 스스로 살아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마당 경제가 북한을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국경이 막히고 물가가 오르고 통제가 강해질수록 주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저는 매일 밤 창가에 서서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있을 제 친구들과 친척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도 언젠가 자유가 찾아오기를, 월급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가족을 사랑하고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다만 그들은 월급 3,000원으로 살아야 하는 불가능한 현실 속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